저는 올해 72살입니다. 35년 동안 작은 가게를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하고 67살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때 통장에 남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없었어요. 장사하느라 제대로 못 넣었거든요. 기초연금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7천만 원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이 바닥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버티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연금 없이 노후를 버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월 얼마가 있어야 진짜 숨통이 트이는지도요. 저처럼 준비 안 된 분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예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했어요. 32살에 시작해서 67살까지 딱 35년을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새벽 6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닫았어요. 일요일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손님이 올까봐 못 쉬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장사가 꽤 됐어요. 동네에 공사도 많았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자주 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벌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다 사더라고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여기서 접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전부터 장사가 안 됐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요. 인테리어 공사도 다 멈추고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였어요. 한 달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어요. 더 버텨봤자 빚만 늘어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접자. 더는 못하겠어. 아내는 저랑 같이 가게를 봤어요. 계산대 앞에 앉아서 손님 응대하고, 저는 물건 나르고 배달하고, 둘이서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자식은 셋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 다 결혼해서 제 살림들 하고 있어요.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결혼 자금도 보태줬고요. 그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벌면 버는 대로 애들한테 들어갔어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대로 못 넣었어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내야 하잖아요.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돈이 아까웠어요. 처음엔 조금씩 넣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다시 넣어야지 하면서도 매번 미뤘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납부 기간이 10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이 안 나와요. 기초연금밖에 못 받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가게 일만 했으니 연금 낸 게 없어요. 둘 다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가게 정리하던 날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셔터 내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35년이에요. 이 자리에서 35년을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내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가게 보증금 빼고 재고 정리하고 여기저기 빚 갚고 나니까 7천만 원이 남았어요. 35년 장사했는데 손에 남은 게 7천이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평생을 일했는데 이게 전부인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7천이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초연금도 나오고 아껴 쓰면 되겠지.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7천이면 충분하다고. 기초연금 60만 원에 저축 조금씩 꺼냈으면 한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했어요.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이제 좀 쉬자. 평생 고생했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돈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7천이 있으니까. 7천이면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게 문 닫고 첫 해가 시작됐어요. 2020년 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35년 만에 쉬는 거잖아요. 아침에 알람 안 맞춰도 되고,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내도 좋아했어요.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 가게에 매여 살았거든요. 명절에도 못 쉬고, 아파도 문 열고, 그러다 드디어 쉬게 된 거예요.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랑 아내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요. 그때는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어요. 물론 6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저축해서 조금씩 꺼내 썼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관리비에 공과금에 밥값에 보험료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60만 원 들어오고 150만 원 나가니까 매달 90만 원씩 통장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7천만 원이 있으니까 90만 원씩 빠져도 7년은 버티겠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했어요.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식당들이 다 문 닫았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끝나면 제주도 한번 가보자. 그래, 좀 풀리면 가자. 근데 코로나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해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마스크 쓰고 마트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어요. 그것도 사람 없는 시간에 후다닥 갔다 왔어요. 답답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돈은 안 나가겠네. 그해 겨울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꼼꼼히 받아보자 했거든요. 국가검진은 무료인데 정밀검사는 돈이 들더라고요. 내시경에 초음파에 둘이 합쳐서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건강이 먼저지 싶었어요. 아프면 돈이 더 드니까 미리 검사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혈압이 좀 높다고 하고 아내는 무릎 연골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면서요.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혈압약 타러, 아내는 무릎 주사 맞으러 병원비가 매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합쳐서 7, 8만 원 정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매달 빠지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첫 해가 끝나고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7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1년 만에 1,5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순간 멈칫했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나? 분명히 아꼈거든요. 여행도 안 갔어요.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1,5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네.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어머, 벌써 그렇게 빠졌어? 우리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돈이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살기만 했는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뭘 줄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미 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아직 5,500이 남았잖아요. 좀 더 아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눈앞에 닥치기 전까진 모르는 거예요. 첫 해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코로나도 좀 풀리고 여행도 가고 이 정도면 괜찮네 싶었어요. 근데 2년 차부터는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느낀 게 병원비였어요.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약 타오는데 진료비에 약값까지 하면 3만 원 정도 나가요.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요. 연골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사 맞으러 2주에 한 번씩 가요. 한 번에 2만 원씩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한 달에 7, 8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가 아팠어요. 치과 갔더니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이 세 번째라서 이제는 보험이 안 된대요. 하나에 150만 원이래요.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어르신, 이게 최저가예요.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 한 달 생활비랑 맞먹는 돈이에요. 근데 이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했습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나이 들면 경조사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늘어요. 친구 아내가 죽고, 형제 자식들 결혼하고, 동네 지인들 환갑, 칠순 잔치하고, 한 번 나가면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좀 적게 내자 하면.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동안 우리도 다 받았잖아. 체면이 있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다 받았거든요. 이제 갚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이 훅 나가요. 난방비도 무서웠어요. 우리 집이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단열이 잘 안 돼요. 겨울에 보일러 틀면 가스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첫 해 겨울에 가스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아내한테 물었더니 어쩔 수 없지. 추운데. 그래서 2년 차 겨울부터는 아꼈어요. 낮에는 보일러 끄고 이불 덮고 있었어요. 밤에만 살짝 틀고 그래도 2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가고 2년 차 끝나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5,500만 원이 3,8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1년 만에 1,7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첫 해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속도면 2년 뒤에는 바닥이에요. 기초연금 60만 원만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때부터 통장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봤어요. 얼마 있나? 얼마 빠졌나? 별 생각 없이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통장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또 얼마나 줄었을까? 이번 달은 얼마나 빠졌을까? 보기 싫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만 봤어요. 그것도 눈 질끈 감고. 아내한테는 말 못했어요.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내도 눈치를 챘나 봐요. 어느 날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돈 많이 빠졌지? 나도 알아. 장 볼 때마다 느껴. 그날 처음으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이 속도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더니 어떡하지, 여보? 그러더라고요.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어떡하긴요. 저도 모르겠는데 3년 차가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아끼고 아껴도 돈이 빠져요. 밥은 먹어야 하고, 병원은 가야 하고, 공과금은 내야 하고, 줄일 데가 없어요. 이미 다 줄였거든요.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먹었어요. 외식은 거의 안 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끊었어요. 그래도 돈이 빠져요.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니까요. 3년 차 끝나고 통장을 봤어요. 2천만 원 초반이었어요. 3년 만에 7천이 2천이 된 거예요.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바닥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자식들한테 말 못했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 남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 생각이었어요. 자식이 셋이에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 아들은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하고, 막내딸은 부산에서 시집가서 살아요. 다들 자기 살림하느라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에요.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전화 올 때마다 물어요.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어머니는 어떠시냐고.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돈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말 못했냐고요? 자존심이에요. 평생 가장으로 살았거든요. 애들 어렸을 때는 제가 다 벌었어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항상 주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명절 때 애들이 왔어요. 다들 바쁘다고 하루만 있다가요. 점심 먹고 저녁 때쯤 가버려요. 그래도 얼굴 보면 좋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아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요. 시장 다니면서 고기 사고, 생선 사고, 애들 좋아하는 거 다 차려놓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다 통장에서 빠지는 거예요. 명절 한 번 지나면 30만 원, 40만 원이 없어져요. 애들은 몰라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아요. 애들 다 가고 나면 집이 조용해요. 아내랑 둘이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명절이 무섭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애들 보고 싶지만, 명절 지나면 통장이 텅 비거든요. 큰아들이 눈치가 빠른 편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별일 없냐고, 건강하시냐고. 그러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았구나.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 전화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자식한테 돈 없다는 말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들한테 전화할 때 보면 항상 잘 지낸다고만 해요. 한 번은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애들한테 얘기 안 해?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돈 없다고 하면 애들이 걱정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애들 걱정시키기 싫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숨기면 더 힘들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친구한테도 못해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서만 끙끙 앓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오면 천장만 보고 한숨만 쉬고 아내가 가끔 부엌에서 울었어요. 설거지 하다가 몰래 눈물 훔치고 저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요. 진짜 외로워요. 30년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 이 속도면 1년도 못 버팁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거든요. 뭘 줄여야 하나?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근데 줄일 데가 없었어요. 이미 다 줄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 얘기였습니다. 우리 집은 작아거든요. 30년 전에 샀어요. 그때는 진짜 무리했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겨우겨우 마련한 집이에요. 20평대 아파트입니다.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전부였죠. 애들 셋 다 이 집에서 컸어요.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고요. 온 가족 추억이 다 담긴 집인 거예요. 아내가 그랬어요. 집을 줄이자. 이 집 팔고 작은 전세로 가면 차액으로 1억 정도 남는다고요. 그 돈이면 한동안 버틸 수 있다고. 아내가 먼저 꺼낸 겁니다. 저는 차마 못 꺼냈거든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을 산 집인데,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근데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굶게 생겼으니까.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얘기했어요.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요. 부동산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급매로 내놓으면 좀 깎인다고. 그래도 괜찮겠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평생 모은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었죠. 2달 정도 걸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급매라 그랬나 봐요. 새 집을 알아봤어요. 작은 전세요. 15평짜리 빌라. 역에서 멀어요. 오래된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4층인데 걸어 올라가야 하죠. 근데 보증금이 쌌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집 팔고 새 전세 들어가니까 1억 조금 넘게 남더라고요. 이사하던 날.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삿짐 싸면서 보니까 짐이 참 많았어요. 30년 살았으니까요. 버릴 것도 많았죠. 애들 어렸을 때 쓰던 것들. 오래된 앨범. 아내가 모아둔 그릇들. 새 집이 작으니까 다 못 가져가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이건 큰애 거. 이건 둘째 거. 이건 막내 거. 한참 들여다보다가 박스에 담고요. 어떤 건 한숨 쉬면서 버리고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삿짐 차가 왔어요. 짐 다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 휑하더라고요. 여기서 30년을 살았잖아요. 애들이 여기서 뛰어다녔고요.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웃고 떠들고. 그게 다 여기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 닫아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내가 옆에 서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죠. 30년 살던 집 나오는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으로 왔어요. 15평짜리 빌라 4층. 짐 풀고 정리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짐이 다 안 들어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앞이 탁 트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 건물이에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죠. 70 넘어서 이런 데 살 줄 몰랐어요.
평생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1억이 생겼잖아요. 은행에 넣어뒀어요. 이자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 60만 원에 이자 20만 원. 합치면 80만 원이에요. 여전히 모자랍니다. 근데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바닥이 보이던 게 조금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새 집에서 첫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소리도 달랐고요.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아내가 옆에서 뒤척이더라고요. 잠이 안 오나 봐요. 한참 있다가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살다 보면 정들겠지. 저는 대답 못했어요. 그냥 눈만 감았습니다. 정들겠죠? 살다 보면. 근데 그날 밤은 너무 서러웠어요. 70 넘어서 일 나갑니다. 집 줄이고 1억 만들었어요. 이자 20만 원 나오고요. 기초연금 60만 원이랑 합치면 80만 원입니다. 근데 80만 원으로 둘이 살 수 있나요? 턱없이 부족하죠.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숨을 쉬거든요. 매달 70만 원씩 모자란 거예요. 그럼 1년에 840만 원. 1억 있어도 12년이면 바닥이에요. 또 같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돈 떨어지고 불안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70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인터넷 찾아보고요. 주민센터도 가보고 복지관에도 물어봤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대요.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공원 청소하고 교통 봉사하고 그런 일을 하면 한 달에 29만 원 준다고요. 29만 원. 적긴 적죠. 근데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습니다. 저랑 아내 둘 다요. 신청서 쓰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70 넘어서 일자리 신청서를 쓰게 될 줄 몰랐거든요. 옆에 앉은 사람들 보니까요. 다들 비슷한 나이였어요. 70대, 80대, 머리 하얗고 허리 굽은 분들. 다들 조용히 앉아서 서류 쓰고 있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 했어요.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선발됐다고요. 저랑 아내 둘 다 솔직히 기뻤어요. 돈이 생기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남 밑에서 일해본 적 없는데, 이 나이에 29만 원 받으러 일 나가는 거잖아요. 아내는 저보다 담담하더라고요. 돈 버는 건데 뭐가 창피해.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가슴 한쪽이 뻐근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35년 장사할 때도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내 가게 나가는 거랑, 남 밑에서 일하러 가는 거랑, 조끼 입고 모자 쓰고 나갔습니다. 공원 청소가 제 일이었어요. 빗자루 들고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들 70대, 80대, 말없이 묵묵히 일하더라고요. 하루 3시간 일해요. 한 달에 10일. 그러면 29만 원 받는 겁니다.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3시간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빗자루질 1시간 하면 허리가 아파요. 쪼그려 앉아서 쓰레기 줍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거든요. 가게에서 물건 나르고 배달하고. 그래도 끄떡 없었어요. 근데 70 넘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줘요.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워요. 뼈마디가 쑤시고, 다음날 또 일어나기 힘들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경로당에서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어르신들 말벗 해드리고, 청소하고, 무릎이 안 좋잖아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대요. 그래도 안 간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오늘 많이 힘들었어?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힘들어도 돈 나오니까 괜찮아.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70 넘어서 일 나가는 게요. 생각보다 서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거든요. 조끼 입고 빗자루 드는 우리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가끔 힐끗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빛이 싫더라고요. 동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무섭기도 했어요. 창피하잖아요. 예전에 가게 할 때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았어요. 29만 원이 통장에 찍히거든요. 적은 돈이죠. 근데 내가 번 돈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번 돈. 아내 것까지 합치면 58만 원이에요. 기초연금 60만 원에 이자 20만 원. 거기다 일자리 58만 원. 합치면 138만 원입니다.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빠듯하긴 해요. 150만 원은 돼야 숨통이 트이거든요. 근데 바닥이 보이던 때보다는 나아진 거예요. 그게 어딘가요? 집 줄이고 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숨기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큰아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예전 주소로 가면 안 되니까 이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사하셨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바닥나서 집 줄였다고. 작은 전세로 옮겼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이 한참 아무 말 없더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둘째한테도 전화 왔고요. 막내딸한테도 왔습니다.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미안하더라고요. 걱정 끼치기 싫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더 속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며칠 뒤에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새로 이사한 집으로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더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5평짜리 빌라. 좁고 낡은 집. 아들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었어요.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아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한참 있다가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도울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도 살기 바쁜데 괜찮다. 근데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그 뒤로 애들이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매달 10만 원, 둘째도 10만 원, 막내딸도 10만 원, 셋이서 30만 원씩 보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받기 싫었어요.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받으려니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받아. 애들 마음인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고마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애들도 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큰아들은 애들 학원비 내랴, 대출 갚으랴 바쁘고요. 둘째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막내는 시댁 눈치 보면서 살림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손 벌리게 됐으니 부모로서 할 도리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보내주는 30만 원,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통장에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비상금으로요. 병원비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돈은 안 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꺼냈어요.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뭔가 있다는 게. 애들이 가끔 전화해요. 예전보다 자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안부인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자식이니까 연락하는 거라고, 부모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근데 막상 힘들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명절 때 애들이 왔어요. 새 집으로요. 좁은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예전 집처럼 넓지 않아서 불편했죠. 근데 이상하게 더 따뜻하더라고요. 오손도손 모여 앉으니까 오히려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자식도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자식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희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부모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숨기고 버티면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랬으면 덜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 부부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초연금이 둘이 합쳐서 60만 원이에요. 노인 일자리 나가서 버는 게 58만 원이고요. 집 줄여서 만든 1억, 은행 이자가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다 합치면 138만 원. 대충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으로 둘이 삽니다. 많다고요? 한번 써볼게요. 관리비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에 실손보험까지 20만 원. 여기까지가 50만 원이에요. 손도 안 댔는데 5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남은 돈 90만 원. 이걸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식비가 제일 커요. 아무리 아껴도 40만 원은 들어요. 장 보러 가면요. 가격표부터 봐요.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거 샀거든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사고. 지금은 달라요. 할인하는 것만 사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삽니다. 고기는 한 달에 두세 번 먹을까요? 그것도 삼겹살 같은 비싼 거 말고 닭고기나 돼지 앞다리살 싼 거로 사요. 과일은 거의 안 사요. 비싸거든요. 사과 한 봉지에 10,000원이 넘잖아요. 그 돈이면 반찬거리 사는 게 낫죠. 생필품하고 옷. 이것도 은근히 나가요. 세제, 휴지, 치약. 이런 거 사다 보면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이에요. 옷은 거의 안 사요. 근데 속옷이나 양말은 사야 하잖아요. 겨울에 내복도 사야 하고요. 평균 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들어요. 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혈압약, 아내는 무릎 주사. 이것만 해도 한 달에 7, 8만 원 나가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갑자기 아프면 더 들잖아요. 지난달에 아내가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가고 약 타니까 3만 원 나왔습니다. 일주일 알았어요. 감기 한 번에 3만 원이에요. 이게 큰 병이었으면 어떻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경조사는 줄였어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금액을 줄인 거죠. 예전에는 10만 원, 20만 원 냈거든요. 지금은 5만 원. 많이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1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끼고 아껴도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교통비는 그나마 적게 들어요. 지하철이 무료니까요. 근데 큰 병원 갈 때는 택시 타야 해요. 아내 무릎이 안 좋아서 많이 못 걷거든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나가요. 다 합쳐볼게요. 고정비 50만 원, 식비 40만 원, 생필품 20만 원, 병원비 8만 원, 경조사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합치면 133만 원이에요. 수입이 140이니까 남는 게 7만 원이에요. 근데요, 이건 경조사 적은 달 얘기예요. 결혼식 2번 겹치면, 장례식까지 있으면 그 달은 바로 적자예요. 병원비 크게 나가는 달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가계부를 써요. 매일 쓴 돈 적어두거든요. 한 달 끝나고 보면 빠듯해요. 남는 달도 있고 적자인 달도 있어요. 평균 내면 거의 안 남아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50만 원만 있으면 좀 숨통이 트일 텐데. 맞는 말이에요. 140만 원이랑 150만 원, 10만 원 차이인데 그 10만 원이 없어서 항상 빠듯한 거예요. 애들이 보내주는 3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쓰면 17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죠. 근데 저는 안 써요. 그 돈은 비상금이에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급할 때 쓰자고. 병원비 크게 나가거나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30만 원은 매달 통장에 모아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여요. 진짜 급할 때 쓸 돈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140만 원으로 살면요. 여유가 없어요. 여행은 꿈도 못 꿔요. 취미 생활도 없어요. 친구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병원 가고 약 먹고, 그게 전부예요. 가끔 서러울 때가 있어요. 평생 일했는데, 늙어서 이렇게 사나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현실인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연금 없이 노후 보내려면 진짜 힘들어요. 저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집이라도 있었으니까 줄여서 돈 만들었잖아요. 자식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요? 기초연금 6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삽니까? 한 달 관리비에 공과금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 1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50이요. 그래야 밥 먹고, 병원 가고, 공과금 내고, 겨우겨우 살 수 있어요. 140도 부족해요. 저희가 지금 140인데 매달 쪼들리거든요. 여유 있게 살려면 180, 200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최소 150이요. 연금으로 150이 안 되면 일을 해야 하고 집을 줄여야 하고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저처럼요. 지금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67살에 가게 접고 연금 없이 7천만 원 들고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집 팔고 일 나가고 겨우겨우 140만 원 만들었어요. 지금 힘드냐고요? 힘들죠. 근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연금이든 저축이든 월 150은 나오게 해두세요. 늙어서 돈 없으면요. 진짜 서러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아내와 저 30년 넘게 같이 벌었고요. 둘이 합쳐서 14억이 있습니다. 부자라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저보다 훨씬 많이 가진 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적은 분들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지금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20년 전 45살 때 저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을 해야 하나, 예금을 해야 하나, 집은 팔아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 번도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4억을 만든 비결이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지 않게 만든 비결은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2005년 45이었습니다. 회사에서 15년 넘게 다니고 있었고요. 아이 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큰애가 고3, 둘째가 고1. 아내는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출산하고 10년 넘게 쉬다가 복직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맞벌이였습니다. 둘이 벌으니까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 선배 한 분이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55세, 저보다 10년 선배였어요.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셨고, 집도 더 좋은 데 사셨어요. 근데 송별회 자리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나도 솔직히 준비 안 됐어. 근데 어쩌겠어. 나가라는데. 술잔 내려놓으시면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나보다 10년 더 일하신 분,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버신 분, 그런 분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년 뒤에 나는 뭐가 달라져 있을까?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지? 퇴직금 받으면 얼마나 되지? 노후에 월 얼마는 있어야 하지? 근데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보내야 하고, 나중에 결혼 자금도 줘야 하고, 그거 다 빼면 노후 자금은 언제 모으지? 맞벌이라 수입은 괜찮았는데, 쓸 때도 많았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내를 깨웠어요. 당신, 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아내가 눈 비비면서 일어났어요. 오늘 선배 송별회 갔다 왔거든. 그분이 자기도 준비 안 됐다고 하시더라.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안했거든요. 막연한 불안감. 그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했어. 의외였어요. 아내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그 얘기야. 노후 어떡하냐고.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고. 아내 말로는요. 친구들 중에 남편이 명퇴당한 집이 몇 개 있대요.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난리가 났다고요. 어떤 집은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망했대. 어떤 집은 애들 등록금 내다가 다 썼대.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둘이 벌잖아.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둘 다 건강하니까 일하지. 근데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애들 대학 보내려면 얼마 드는지, 결혼 자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다 꺼내놓고 얘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등록금이랑 결혼 자금까지 주면 우리한테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건 나도 몰랐어요. 주식을 해야 하는지, 예금을 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일단 알아보자. 주변에도 물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나눠야 할 것 같아. 애들 등록금, 결혼 자금, 노후 자금. 다 섞어 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한 통장에 다 넣어두면 급할 때 꺼내 쓰게 되거든요. 노후 자금도 결국 손대게 될 거예요. 통장을 따로 만들자.
목적별로 나눠서 관리하자. 그날 밤 우리가 정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 뭔가 준비를 시작하자. 둘, 돈을 목적별로 나누자. 구체적인 건 아직 몰랐어요. 근데 방향은 잡힌 것 같았습니다. 아내랑 같은 마음이라는 게 다행이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요.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다 달랐어요. 회사 동료 한 명은 이러더라고요. 야, 요즘 세상에 예금만 하면 바보야. 주식해야 돼.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봤어? 그 친구는 주식으로 꽤 벌었다고 했어요. 몇 천만 원 수익 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선배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식. 그거 도박이야. 나 IMF 때 반 토막 났어. 그 뒤로 절대 안 해. 그 선배는 예금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원금 보장되는 게 어디냐고요. 또 다른 분은 부동산을 추천하셨어요. 땅은 배신 안 해. 작은 거라도 하나 사놔. 어떤 분은 연금보험 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달러를 사놔야 한다고 하고요. 듣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다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책도 몇 권 읽어봤어요. 재테크 책, 노후 준비 책.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어떤 책은 주식 올인하라고 하고, 어떤 책은 현금이 왕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부동산 갈아타기 하라고 하고, 대체 뭘 믿어야 하는 거야? 아내한테 푸념을 했어요. 다들 하는 말이 달라.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가만히 듣더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부자야? 뭐, 주식하라는 사람, 예금하라는 사람. 그 사람들 노후 준비 다 돼 있어?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였어요. 남들 말 듣지 말고 우리 상황에 맞게 하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우리한테 맞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생각이 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남의 말 말고 우리 기준을 세워야겠다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주식을 할까, 예금을 할까, 부동산을 살까, 연금을 들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게 아쉽고, 다른 걸 고르면 또 그게 아쉽고, 저녁 먹다가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주식이 좀 무서워. 근데 예금만 하면 물가에 밀린다잖아.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가? 왜 꼭 하나만 골라야 해? 다 하면 안 돼? 그 말에 멈칫했어요. 다 하면 안 되나?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생각해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나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주식해야 돼. 아니야, 예금이 최고야. 근데 왜 하나만 해야 하지? 나눠서 하면 안 되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전문가야? 아니, 그럼 뭐가 오를지 알아? 모르지. 그럼 나누자.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게 버텨줄 거 아니야.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가 오를지, 뭐가 안전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리면 다 잃는 거니까. 근데 나눠 놓으면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있잖아요.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몰빵하지 말자. 나눠서 준비하자. 뭘 얼마나 나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말라잖아요.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내가 그날 한마디가 20년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됐습니다. 다 하면 안 돼?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제일 중요했어요.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했어요. 주말에 아내랑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 펴놓고 계산을 했어요. 일단 우리 수입부터 정리하자. 둘이 합치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됐어요. 거기서 생활비 빼면 2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200만 원을 어떻게 나눌까? 우리한테 필요한 돈이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애들 돈, 등록금이랑 나중에 결혼 자금, 다른 하나는 우리 노후 자금, 그리고 비상금도 있어야 해. 갑자기 아프거나 차 고장 나거나. 아내 말이 맞았어요. 비상금 없으면 다른 통장 손 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은 노후 준비용, 100만 원은 등록금, 결혼자금, 비상금용. 맞벌이니까 가능한 구조였어요. 혼자 벌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눴어요. 자동이체 걸어놓고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분리한 거요. 등록금 통장 돈은 등록금에만, 결혼자금은 결혼에만, 비상금은 진짜 급할 때만, 노후 준비돈은 절대 안 건드린다. 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돈은 없는 셈 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손 떼지 말자. 비상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급한 일 생기면 비상금에서 쓰면 되니까요. 그 약속이 2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돈을 나눈 게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노후 준비로 매달 100만 원씩 넣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 정해야 했어요. 다 예금에 넣을까? 아니면 주식을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예금은 안전하지만 이자가 너무 낮았거든요. 그때 금리가 4% 정도였나?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거의 제자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주식은 무서웠어요. IMF 때 망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누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적금, 나머지 50만 원은 주식. 적금은 안전하게 가져가고, 주식은 조금 욕심을 부려보는 거죠. 근데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개별 종목은 무서웠거든요. 어떤 회사가 잘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괜히 샀다가 망하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때 책에서 본 게 있었습니다. S&P 500. 미국의 큰 회사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에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회사가 망해도 499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망하진 않는다고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똑똑하지 않거든요. 어떤 주식이 오를지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망할까? 그건 아닐 것 같았어요.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다시 투자하기로 했어요. 찾아 쓰지 않고 계속 굴리기로요. 복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배당금을 다시 넣으면 그게 또 불어난다고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은 적금, 매달 50만 원은 S&P 500. 배당금은 제 투자.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니까 나누고 안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05년 가을부터요. 매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나눴어요. 50만 원은 적금 통장으로, 50만 원은 S&P 500으로. 처음엔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50만 원씩 넣어봤자 얼마나 모이겠어.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적금 통장에 600만 원, S&P 500에도 600만 원 넘게. 2년이 지나니까 1200만 원씩, 3년이 지나니까 1800만 원씩. 적금은 꼬박꼬박 이자가 붙고 S&P 500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아, 이게 되는구나. 복리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매달 계좌 확인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조금씩 불어나는 숫자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이것 봐. 3년 됐는데 이만큼 모였어.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네. 이대로 20년 하면 진짜 되겠다. 그때는 희망이 보였어요. 숫자가 증명해 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회사 동료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요즘 S&P 500 하거든. 3년 됐는데 꽤 괜찮아. 동료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해야 하는데 맨날 미룬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탄했습니다. 주식 시장도 괜찮았고, 금리도 나쁘지 않았어요.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20년 뒤에는 꽤 모이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순조롭게 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모은 돈. 그게 한순간에 반토막 날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이 오고 있었어요. 2008년 9월이었어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리먼 브라더스라고 미국의 큰 투자은행이 있었거든요. 그게 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미국 은행이 망했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식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뉴스에서 폭락 얘기만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대공황이 온다. 다들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도 불안해서 계좌를 열어봤어요. 열기가 무서웠는데 안 볼 수도 없더라고요. 마이너스 40%. 3년 동안 모은 돈이 반토막 나 있었습니다. 1,800만 원 넣었는데 1,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요. 핸드폰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같이 아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주식하자고 해서 넣은 돈인데, 저녁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갔어요.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주식?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아내 표정이 굳더라고요.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빠진 거야? 40%. 그날 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모이면 온통 주식 얘기였어요. 나 다 팔았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 바닥이 어딘지 몰라. 저도 솔직히 팔고 싶었어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노후 준비 시작한 거 후회도 됐어요. 그냥 예금만 할 걸. 왜 주식을 했을까? 3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뉴스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도 떨어졌다. 내일은 또 얼마나 떨어질까? 뉴스만 틀면 공포스러운 말들이 쏟아졌어요. 세계 경제 붕괴, 대공황 재현. 전문가들도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손절하고 있었어요. 점심 먹다 보면 다들 주식 얘기였거든요. 누구는 어제 다 팔았대. 누구는 반이라도 건졌대. 그 말 들으면 저도 팔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나만 바보같이 들고 있는 건 아닌가. 회사에서 집에 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계좌 열어보면 매일 숫자가 줄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자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팔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원금이라도 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돈 지금 써야 해?
그 말에 멈칫했어요. 노후 자금이잖아요. 20년 뒤에 쓸 돈이지 지금 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왜 지금 팔아야 하지?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안 팔면 아직 손해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팔면 마이너스 40%가 진짜 손해가 되는 거고, 안 팔면 그냥 화면 위의 숫자일 뿐인 거잖아요. 20년 뒤에 쓸 돈인데, 20년 뒤에 올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파는 순간 끝이지만, 버티면 기회는 있는 거니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안 팔기로요. 무섭긴 했어요.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잖아. 그럼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노후 자금 전부가 주식이었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반은 안전하게 은행에 있다는 게 나머지 반을 버티게 해준 거예요. 나눠놓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몰빵했으면 그날 밤 다 팔았을 거예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달 넣던 50만 원. 이번 달에도 넣어야 하나. 시장이 매일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넣으면 그것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돈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달은 좀 쉴까? 시장 안정되면 다시 넣을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 달 쉬면 다음 달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쉬자 하면 내일도 쉬게 되고, 그러다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싸게 사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3년 전보다 40%나 떨어졌으니까. 같은 50만 원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어차피 20년 할 거잖아요. 20년 동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을 거예요. 내릴 때 안 사면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달에도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다음 달에도 넣었어요. 그 다음 달에도 넣었고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까지 저는 한 달도 안 빠지고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 넣는다고요? 더 떨어지면 어쩔 거냐고요? 몰라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번 멈추면 끝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넣었습니다. 생각 안 하고 자동이체 그대로 두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넣은 돈이 제일 많이 불었다는 걸. 바닥에서 산 게 제일 수익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무섭지만 멈추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시장은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2009년 말쯤 되니까 계좌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마이너스 40%까지 갔던 게 본전이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버티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왔어요. 그리스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시장이 출렁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발 폭락이 있었어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때도 한 달 만에 20% 가까이 빠졌어요. 2018년에도 한 번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주식 시장도 폭락했고요.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위기가 4-5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계좌가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2008년 기억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떨어져도 결국 올라온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팔지도 않았고, 더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매달 50만 원씩 넣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팔자니 2008년에 버틴 게 아깝고, 더 사자니 또 떨어질까봐 무섭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계처럼 매달 넣기만 했습니다. 아내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그냥 놔둘까? 아내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쓸 돈 아니잖아.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누구는 바닥에서 다 팔고, 누구는 꼭대기에서 몰빵하고, 그분들은 결국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타이밍 맞추려다가 더 잃는 거예요. 저요? 저는 그냥 꾸준히만 했습니다. 오를 때도 50만 원, 떨어질 때도 50만 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제가 한 전부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애들 뒷바라지도 했어요. 2006년에 큰애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 둘째도 들어갔고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요. 근데 등록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냈습니다. 노후 준비 통장은 안 건드렸어요. 그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유혹이 있긴 했어요. 등록금 통장이 바닥날 때 노후 통장에서 좀 빼서 쓸까 하는 생각이요. 근데 아내가 그랬잖아요. 노후 돈은 없는 셈 치자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등록금 모자랄 때는 비상금에서 땡겨 썼어요. 비상금 바닥나면 허리띠 졸라맸고요. 외식 줄이고 여행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8년. 둘 다 대학 졸업시켰어요. 졸업식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랑 둘이 손잡고 울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해냈구나. 근데 노후 통장은 안 건드렸구나. 그게 제일 뿌듯했어요. 애들이 취직하고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큰애가 2018년에, 둘째가 2020년에요. 결혼 자금도 따로 모아뒀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태줬습니다. 요즘처럼 억 단위로 해준 건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맞게 해줬어요. 애들도 이해하더라고요. 부모가 노후 준비 안 되면 결국 자기들 짐이 되는 거니까요. 2020년에 둘째 결혼시키고 나니까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 없어진 거예요. 등록금 통장, 결혼자금 통장, 다 비워졌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 통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때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진짜 해냈다.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노후 자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처음에 통장 나눈 게 진짜 잘한 일이었습니다. 안 나눴으면 분명히 손댔을 거예요. 2024년 65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35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짐 정리하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처음 입사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갈 때가 됐구나.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해줬어요. 20년 전에 봤던 그 선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준비 안 됐어. 그때 그 선배가 했던 말이요. 근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계좌를 정리해 봤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매달 넣기만 했으니까요. 먼저 S&P 500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4억 5천만 원.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넣은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4억 5천이 돼 있더라고요. 배당금 재투자하고 복리로 굴린 결과였어요. 중간에 폭락도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적금은 예금으로 바꿔서 묶어뒀는데요.
이자 붙어서 약 2억 정도 됐어요. S&P 500만큼 많이 불진 않았죠. 근데 이 돈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잖아요. 위기 때마다 주식 안 팔고 견딘 이유가 이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배당주도 조금씩 모았어요. 월급 여유 있을 때 따로 산 거예요. 생활비 보조하려고요.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리하면요. S&P 500이 4억 5천, 은행 예금이 2억, 배당주가 1억 5천, 금융자산만 8억이었어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우리 8억이래.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매달 조금씩 넣은 건데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집이 있잖아요. 2005년에 미분양 아파트 약 2억에 샀었거든요. 지금은 6억 정도 합니다. 이건 투자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 집이 필요해서 산 거예요. 전부 합치면 14억. 한 번에 번 돈은 없습니다.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대박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20년 동안 꾸준히 넣은 결과예요. 시간이 만들어준 돈이었습니다. 자산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10억이 있어도 매달 까먹기만 하면요. 불안해서 돈을 못 써요. 줄어드는 통장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되거든요. 이번 달에 200 썼으니까 9억 8천 남았네. 다음 달에 또 200 쓰면 9억 6천이네. 이러다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게요. 지금 저는 매달 235만 원이 들어와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에요. 부부 합쳐서 140만 원 나옵니다. 저는 35년 넘게 냈고요. 아내도 20년 정도 냈거든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저거 나중에 받을 수나 있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받아보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매달 나오는 돈이에요. 주식이 떨어져도 나오고, 금리가 내려도 나와요. 내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노후의 바닥을 잡아주는 돈입니다. 두 번째가 예금 이자예요. 2억을 예금에 넣어두니까 월 4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많지는 않죠. 근데 이 돈은 원금이 안 줄어들잖아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세 번째가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이에요. 1억 5천 넣어둔 거에서 월 50만 원 정도 나와요. 140만 원 더하기 45만 원 더하기 50만 원. 월 235만 원입니다. 부자들 보면 웃기겠죠? 235만 원이 뭐가 대단하냐고. 근데 저한테는 충분해요. 집은 있으니까 월세 안 내도 되고,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용돈 안 줘도 되고, 235만 원이면 생활이 됩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모자라지는 않아요. S&P 500 배당금은 따로 있어요. 연 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생활비로 안 써요. 여행 가고 싶을 때, 큰 경조사 있을 때, 그때 쓰려고 남겨두는 돈이에요. 작년에 아내랑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여행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노후의 여유더라고요.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느낌을 주는 돈이에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요.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십니다. 급할 게 없어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35년 동안 아침마다 전쟁이었거든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뛰어나가고,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회사 도착하면 이미 지쳐있고, 그게 매일 반복이었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 떠지면 일어나고, 커피 내려서 천천히 마시고, 창밖으로 해 뜨는 거 보면서요. 이런 여유가 있었나 싶어요. 아내랑 동네 산책을 해요.
아파트 뒤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한 바퀴 돌면 30분 정도 걸려요. 예전에는 그 공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출퇴근하느라 바빠서 볼 틈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매일 가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아내랑 둘이서 뭐 해 먹거나, 가끔 동네 식당 가서 먹거나, 오후에는 책을 읽어요. 현직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퇴근하면 피곤해서 TV만 보다 잤어요. 지금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손주 들어오면 같이 그림책 보기도 하고요. 낮잠도 자요.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저녁에는 뉴스 보고, 아내랑 수다 떨다가 잠들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달 말에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아니까요. 국민연금 나오고, 이자 나오고, 배당금 나오고, 내가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와요. 그게 제일 큰 안도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월급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겠더라고요.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가 가능한 거예요. 화려하진 않아요.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챕터 16 불안하지 않은 삶. 돌이켜보면요. 제가 잘한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둘이 같이 번 거요. 혼자 벌었으면 이 구조가 안 됐어요. 생활비 쓰고 애들 뒷바라지하면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 준 게 컸어요. 둘이 벌어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몰빵하지 않은 거요. 주식에 다 넣었으면 2008년에 다 팔았을 거예요. 예금만 했으면 물가에 밀렸을 거고요. 나눠서 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거예요. 세 번째, 멈추지 않은 거요. 위기가 와도 무서워도 그 달에도 50만 원씩 넣었어요. 기계처럼 20년을 넣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14억이라고 해도 요즘 서울 아파트 하나 값도 안 돼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아내랑 여행 갈 여유도 있으니까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안 흔들리게 가진 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